일화 그림자처럼 드리운 차별의 굴레.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제 삶이 이렇게 극적인 변화를 겪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흔히 말하는 캠퍼스 커플이었어요. 대학 시절부터 만나 5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에 골인했죠. 남편은 저에게 늘 따뜻하고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집안 환경이 그리 넉넉하지 못했음에도 남편은 한결같이 저를 아껴주었고 저희 집안에도 살뜰하게 잘했습니다. 그런 남편의 모습에 저는 이 사람이라면 평생을 함께할 수 있겠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결혼 후 저희는 남편이 오랜 시간 모아둔 돈으로 작은 아파트를 전세 얻어 신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소박했지만 행복했습니다. 문제는 시댁이었습니다. 특히 시어머니는 제가 결혼 전부터 못마땅한 기색을 비치셨습니다. 제가 평범한 집안 출신이라는 이유로 저를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셨죠. 저는 남편이 저를 감싸주겠거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습니다. 남편은 효자였지만 저를 위해서는 시어머니께 분명히 말해줄 거라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제 착각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차별은 결혼 후 노골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명절이나 집안 행사가 있을 때마다 저는 투명 인간 취급을 당했습니다. 시누이에게는 최고급 명품 가방이나 액세서리를 선물하시면서 저에게는 늘 너는 그런 거 쓸데없이 돈 낭비하지 말고 아껴서 살림이나 잘해라는 식의 말을 하시며 백화점 상품권 5만 원짜리 한 장을 건네는 시기였죠. 저희 친정 경조사가 있을 때도 늘 5만 원만 하시면서 시누이네 집 경조사에는 몇십만 원씩 두둑하게 챙겨주셨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속상했지만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제 마음속에는 서서히 응어리가 쌓였습니다. 가장 화가 났던 건 시어머니가 제 앞에서 대놓고 시누이 자랑을 늘어놓을 때였습니다. 우리 딸은 똑똑해서 대기업 다닌다. 우리 사위는 사업 수완이 좋아서 돈을 아주 잘 번다 등 시누이 부부의 잘난 점을 끊임없이 강조하며 저를 은근히 깎아내리셨습니다. 남편은 이런 상황을 보고도 시어머니 눈치를 보느라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저에게 엄마가 원래 저러시니 내가 이해해라, 신경 쓰지 말고 흘려버려라며 무책임한 말만 늘어놓았습니다. 남편의 이런 태도는 저를 더욱 실망시키고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결혼 전 저를 감싸주던 남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저는 이게 정말 맞는 건가 하는 회의감에 시달렸습니다. 차별과 무시 속에서 저는 점점 소심해지고 자신감을 잃어갔습니다. 하지만 애써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 내가 더 잘하면 시어머니도 언젠가는 나를 인정해주겠지. 남편도 시간이 지나면 변할 거야 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저는 시댁에 더 잘 보이려 애썼고 집안일에도 더욱 신경 썼습니다. 하지만 제 노력은 언제나 물거품처럼 사라졌습니다. 시어머니의 차별과 무시는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심해질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는 제게 전화해서 이번 주말에 우리 딸 집에 올 거니 내가 좋아하는 닭볶음탕 좀 해놔라고 시키셨습니다. 저는 알겠다고 답했지만 속으로는 부글거렸습니다. 시누이가 올 때마다 제가 밥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시누이가 좋아하는 메뉴까지 지정해 주시는 시어머니였습니다. 저는 결국 닭볶음탕을 만들었고 시누이 부부가 왔을 때 시어머니는 우리 며느리가 음식 솜씨가 좋아서 말이야. 이렇게 맛있는 걸 만들어주니 내가 복이 많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겉으로는 저를 칭찬하는 듯 했지만 그 속에는 저를 가정부 취급하는 듯한 묘한 비꼼이 느껴졌습니다. 시누이 역시 제가 차려놓은 밥상을 당연하다는 듯 받아들이며 저에게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과연 이 결혼 생활을 계속하는 게 맞는 걸까? 결혼 3년 만에 저는 임신을 했습니다. 어렵게 찾아온 아이라 남편과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임신 소식을 들은 시어머니는 겉으로는 축하해 주셨지만 여전히 저에게는 무관심했습니다. 제가 입덧으로 힘들어할 때도 몸이 무거워 힘겹게 집안일을 할 때도
시어머니는 단 한 번도 저를 걱정하거나 도와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시누이에게는 너는 편하게 쉬어라, 힘들면 남편 시켜라며 과도한 애정을 보이셨죠. 저는 속으로 내가 아이를 낳으면 시어머니도 변하실 거야. 손주를 보면 나를 예뻐해 주실 거야라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출산 예정일이 다가올수록 제 마음은 불안했습니다. 막달에는 몸이 너무 무거워 제대로 움직일 수도 없었습니다. 남편에게는 미리 친정엄마가 오셔서 출산 준비를 도와주시면 좋겠다고 말했지만 남편은 엄마가 불편해하실 텐데 굳이 친정엄마를 불러야 하냐며 난색을 표했습니다. 결국 저는 만삭의 몸으로 혼자 출산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진통이 시작되었을 때도 남편은 친구들과 약속이 있다며 늦게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고도 병원에 한 번 찾아오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홀로 병실에서 진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남편은 뒤늦게 병원에 도착했지만 이미 저는 탈진 상태였습니다. 아이를 낳고 조리원에 있는 동안 시어머니는 딱 한 번 아이 얼굴을 보러 오셨습니다. 그것도 시누이와 함께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이에게 눈길도 제대로 주지 않은 채 아이고 제가 우리 손주냐? 별로 이쁘게 생기지도 않았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시누이는 옆에서 어머니 너무하세요. 언니도 듣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하세요라고 했지만 저는 이미 상처를 깊게 받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이를 안아보지도 않고 저에게 아무런 말도 없이 시누이와 함께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조리원 침대에 누워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 아이를 낳고도 이런 서러움을 겪어야 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조리원에서 퇴원 후 저는 산후 도우미 없이 혼자 육아와 살림을 도맡아야 했습니다. 남편은 퇴근하면 피곤하다며 잠만 잤고 시어머니는 일주일에 한두 번 집에 찾아와 아이 얼굴만 잠시 보고 가셨습니다. 아이에게는 관심조차 없었고 제 안부를 묻거나 힘든 점은 없는지조차 물어보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시누이 이야기만 하셨습니다. 우리 딸은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사위가 다 해준다더라. 딸은 역시 친정 엄마가 있어야 편하다는 식의 말만 늘어놓으셨습니다. 저는 매일 밤 아이를 안고 울었습니다. 아이에게는 따뜻한 할머니가 없는 게 너무 미안했고 저 역시 이런 대우를 받으며 살아야 한다는 사실이 비참했습니다. 제 몸은 회복되지 못하고 점점 지쳐갔습니다. 아이는 밤새 울었고 저는 제대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모유 수유와 기저귀 갈기, 밤낮 없는 수유에 저는 며칠 만에 몰골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에게 제발 도와달라고 애원했지만 남편은 나도 회사 일 때문에 힘들어. 당신이 좀 이해해줘라며 저를 외면했습니다. 저는 점점 더 고립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이 지옥 같은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만이 저를 지배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지 100일이 되었습니다. 저는 아이의 100일상을 집에서 소박하게 차려주기로 했습니다. 비록 시어머니의 관심은 받지 못했지만 저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아이의 100일이었습니다. 저는 전날부터 장을 보고 새벽부터 일어나 100일상에 올릴 음식들을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백설기와 수수팥떡, 삼색나물, 잡채, 갈비찜, 미역국 등 손이 많이 가는 음식들을 밤새워 만들었습니다. 아이의 예쁜 한복을 입히고 100일상을 차려놓으니 제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남편에게는 100일상 차렸으니 일찍 들어와서 가족끼리 조촐하게 축하하자고 말해두었습니다. 오후가 되어도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연락 한 통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바쁘신가 보다 하고 넘기려 했습니다. 남편에게 전화해보니 엄마랑 누나랑 같이 점심 먹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조금 서운했지만 그래도 저녁에는 오겠지 하고 기다렸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다 되어도 시댁 식구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잠투정을 하기 시작했고 저는 허기가 져서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냉장고 안이 텅 비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새벽부터 정성껏 만들어 놓은 100일 상 음식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남편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냉장고에 음식 다 어디 갔어?
아침에 내가 만들어 놓은 100일 음식들이 하나도 없어. 남편은 당황한 듯 머뭇거리더니 이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 엄마가 좀 가져가셨어. 누나네 집으로 가신다고. 누나가 갑자기 손님이 온다고 해서.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남의 집도 아니고 손주의 100일 상에 올릴 음식을 말 한마디 없이 가져갔다니. 저는 분노로 몸이 떨렸습니다. 아이를 안고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시누이 집으로 향했습니다. 시누이 집 대문이 열려 있길래 망설임 없이 들어섰습니다. 거실에서는 시어머니와 시누이 부부 그리고 아이들이 제가 만든 음식들을 먹고 있었습니다. 제 눈에는 제가 정성껏 만든 음식들이 마구잡이로 헤쳐진 채 먹고 있는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찌그러진 제 반찬통이 눈에 들어오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 이게 다 뭐예요? 제 딸 100일 상에 올릴 음식을 어떻게 말 한마디 없이 가져가실 수 있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보더니 표정을 굳히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너였구나. 뭘 그렇게 놀라니? 그냥 반찬 몇 개 가져간 것 가지고 뭘 그렇게 난리야? 반찬 몇 개라뇨? 제가 어젯밤부터 새벽까지 만들었던 음식들이에요. 그것도 제 딸 100일 상에 올리려고 만든 건데. 시어머니는 제 말을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그깟 100일 상이 뭐라고? 우리 손녀는 100일에 금반지 받았다. 그리고 내 딸은 이쁘지도 않은데 뭘 그렇게 챙기니? 쓸데없이 돈 낭비하지 말고 아껴 살아라.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망신은 누가 주고 있는 건데요? 제 딸 100일 상 음식을 말도 없이 가져간 사람이 누구예요? 그리고 남편. 당신은 내가 새벽부터 음식 만든 거 다 알았잖아. 그런데 왜 그걸 그냥 두셨냐고. 당신이 지금 어느 집 가장이야? 자기 자식 100일도 안 챙기고. 남의 집에서 밥이나 얻어먹고 있는 게 정상이야? 남편은 얼굴이 빨개져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시누이 역시 언니 엄마가 좀 말씀이 심하시긴 했지만 그래도 어른한테 그렇게 대들면 안 되죠라며 시어머니 편을 들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안고 시누이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남편이 뒤에서 저를 불렀지만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 시누이 가족들이 집으로 돌아간 후 저는 밤늦게까지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복수할까? 어떻게 하면 시어머니와 시댁 식구들에게 제가 겪었던 서름을 똑같이 되갚아줄 수 있을까? 분노에 잠 못 이루던 저는 한 가지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시어머니의 가장 큰 약점은 돈과 명품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에게서 받는 용돈으로 명품을 사 모으고 시누이에게는 비싼 선물을 사주면서 자신을 과시하는 것을 즐기셨습니다. 시어머니의 생일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다는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즉시 실행에 옮기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시어머니가 가장 아끼는 명품 가방과 시계, 액세서리들을 몰래 챙겨 나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집을 비운 사이 저는 능숙하게 시어머니 방으로 들어가 그녀의 귀중품들을 전부 꺼내왔습니다. 시어머니는 매일 아침 일찍 백화점 오픈런을 하러 다니셨기에 이른 아침에는 집을 비우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덕분에 저는 아무런 방해 없이 시어머니의 보물들을 챙길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명품 가방마다 달려있는 장신구와 스카프, 심지어는 보증서까지 꼼꼼하게 챙겼습니다. 완벽한 복수를 위해서는 모든 것이 필요했으니까요. 그렇게 챙긴 명품들을 가지고 저는 전당포로 향했습니다. 명품은 제값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그저 시어머니에게 뼈아픈 교훈을 안겨주고 싶었습니다. 전당포 사장은 제게 이 귀한 물건들을 왜 맡기시려 하느냐며 의아해했습니다. 저는 애써 미소 지으며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요라고 둘러댔습니다. 명품들은 예상대로 제값을 받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늘 자랑하던 명품들이었지만 실제로 현금으로 바꾸려니 터무니없는 가격이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저는 그 돈으로 그동안 밀린 제 카드값과 아이에게 필요한 물건들을 샀습니다. 아이의 새 옷과 장난감, 그리고 영양제까지 꼼꼼히 골랐습니다.
그리고 남은 돈은 고스란히 제 비상금 통장에 넣어두었습니다. 복수의 시작치고는 너무나 소박한 결과였지만 제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이제 시어머니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기대가 되었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평소처럼 아이를 돌보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점심때가 다 되어서야 집에 돌아왔고 저는 그녀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태풍 전야의 고요함처럼 팽팽한 긴장감이 집안을 감돌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생일 당일, 저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평소처럼 지냈습니다. 남편에게는 시어머니 생일이니 일찍 퇴근해서 가족끼리 식사하자고 말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남편과 시어머니, 시누이 가족들이 저희 집으로 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은 것을 보고는 실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시누이는 옆에서 언니, 엄마 생일인데 미역국이라도 끓여주지 그랬어요 라며 저를 비난했습니다. 저는 시누이의 말에 차분하게 대꾸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어젯밤부터 정성껏 준비했던 딸아이 100일 음식은 어머님께서 가져가셨으니 저는 어머님 생일에 준비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끓인 미역국 드시고 싶으시면 시누이에게 끓여달라고 하세요. 어머님은 시누이가 끓여주는 미역국이 더 맛있으실 텐데요. 제 말에 시어머니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남편은 당황해서 제 옆구리를 찔렀고 시누이 역시 저를 노려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습니다. 아, 그리고 어머님. 제가 어머님께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아마 어머님께는 목숨보다 소중한 물건들일 겁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아끼던 명품 가방들을 맡기고 받은 전당포 영수증을 시어머니에게 내밀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영수증을 받아들고 내용을 확인하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게 뭐야? 내 가방이 왜 여기에 있어? 너 인연. 내 물건에 손댔어? 시어머니는 저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으려 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네, 어머님 물건 제가 전당포에 맡겼습니다. 100일 상 음식 가져가신 것과 똑같이 돌려드린 것뿐입니다. 어머님께서 제 딸 100일 음식을 가져가실 권리가 없듯 저도 어머님 물건을 마음대로 할 권리는 없지만 저에게는 어머님께서 가져가신 것만큼 돌려드릴 권리는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1,400만 원 정도 주시면 다 찾아올 수 있으니 가서 찾아오시면 될 겁니다. 시어머니는 제 말에 충격을 받은 듯 몸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남편과 시누이는 상황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도 일말의 망설임 없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남편, 당신에게도 할 말이 있어. 당신은 내가 육아휴직 중에 힘들게 번 돈으로 모아둔 비상금을 시어머니에게 갖다 바쳤지. 내가 몰랐을 줄 알았어? 이제 와서 발뺌해봤자 소용없어. 난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남편은 제 말에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을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내 돈은 어디 갔어? 너 인연 대체 무슨 짓을 벌인 거야? 저는 시어머니에게 시아버지에게 받은 돈을 어떻게 쓰셨는지, 그리고 시누이에게 얼마나 많은 돈을 썼는지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시아버지께서 매달 보내주시는 용돈, 그리고 시누이에게 퍼부었던 그 모든 돈들. 저는 그동안 모른 척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참지 않을 겁니다. 그 돈이 얼마나 되는지 제가 계산해 볼까요? 제 말에 시어머니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당황함과 분노, 그리고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남편은 제 손목을 잡고 여보, 왜 이래? 이혼하자는 말은 너무 심했잖아. 우리 가족인데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라며 저를 말리려 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손을 뿌리치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가족? 당신은 나를 가족이라고 생각했어? 내가 힘들 때 당신은 어디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나를 차별하고 무시할 때, 내 아이를 외면할 때 당신은 뭘 했는데? 가족이라면 최소한의 배려와 존중은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나는 당신에게서 그리고 이 집안에서 단 한 번도 그런 걸 느껴본 적 없어. 저는 남편에게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나는 이혼할 거야. 더 이상 당신과 이 시댁 식구들과는 단 한순간도 함께하고 싶지 않아. 당신은 어머니와 누나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 나는 내 아이와 새로운 삶을 시작할 거야. 남편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 역시 충격에 빠진 듯 저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 시누이 가족들이 집으로 돌아간 후 저는 밤늦게까지 시아버지께 전화할까 말까 고민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와 별거 중이셨고 시어머니의 이런 행동들을 알고 계실지 의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상황을 알리기 위해서는 시아버지께 말씀드리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습니다. 늦은 시간이었지만 저는 용기를 내어 시아버지께 전화했습니다. 저는 시아버지께 그동안 시어머니가 저와 딸에게 했던 모든 차별과 무시, 그리고 오늘 100일 상사건과 명품을 전당포에 맡긴 일까지 소상히 말씀드렸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은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습니다. 시아버지는 다음 날 당장 저희 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와 남편, 시누이 가족들을 모두 집으로 불러 모으셨습니다. 시아버지는 시어머니를 보자마자 불같이 화를 내셨습니다. 이 사람아! 당신이 대체 무슨 짓을 벌인 거야? 며느리한테 이런 짓을 하고도 시어머니 노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 내 손주 100일상. 음식을 홀라당 가져가. 당신이 사람이 맞아?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의 호통에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저에게 미안하다, 며느라가. 내가 이 사람을 잘못 봐서 내가 이런 고통을 겪게 했구나라며 진심으로 사과하셨습니다. 저는 시아버지의 사과에 마음이 조금이나마 풀렸습니다.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에게 당신, 내가 매달 보내주는 생활비로 그동안 뭐 한 거야? 명품 사 모으고 딸에게 퍼주느라 정신이 없었지? 당신이 그렇게 아끼는 명품들, 이제 다 처분해서 며느리에게 갚아주고 딸에게 썼던 돈도 다 돌려받아. 안 그러면 나는 당신에게 한 푼도 주지 않을 거야. 그리고 이혼 서류도 당신이 원하는 대로 작성해서 줄 테니 위자료는 한 푼도 없을 줄 알아라. 고 선언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의 말에 경악했습니다. 그녀는 시아버지의 재산을 믿고 이혼을 망설였던 터였습니다. 남편과 시누이 역시 시아버지의 말에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들은 시어머니의 돈을 믿고 시어머니에게 잘 보이려 애썼던 터였습니다. 실체 없는 돈에 기대어 욕망을 채우려 했던 그들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얼굴을 보며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돈 때문에 서로를 배신하고 파국으로 치닫게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시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변호사를 불러 이혼 서류를 작성하고 시어머니에게 위자료는 한 푼도 주지 않겠다고 못을 박으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울고불고 매달렸지만 시아버지는 단호했습니다. 시아버지는 내가 번 돈 한 푼도 당신한테 줄 생각 없어. 평생 사치와 낭비만 일삼던 당신은 아무것도 못 받을 거야. 그리고 며느리한테도 사과해. 안 그러면 내가 당신에게 했던 모든 지원을 끊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결국 시아버지의 말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다시 찾아와 매달렸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한 번만 용서해줘. 당신 없이는 못 살아. 어머니도 이제 더 이상 당신한테 함부로 못할 거야. 내가 당신 편이 되어줄게. 하지만 저는 남편의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이미 저에게 너무나 많은 실망과 상처를 주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야? 당신은 이미 나에게 신뢰를 잃었어. 나는 당신 없이는 살 수 없어도 당신이 없는 삶은 살 수 있어. 이혼해. 남편은 결국 제 뜻을 따랐습니다. 저는 합의 이혼을 통해 남편에게서 위자료를 받았고 시아버지에게도 도움을 받았습니다. 시아버지는 이 결혼은 애초에 우리 며느리에게 불리한 조건이었다. 내가 며느리를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며 저에게 생활비 명목의 돈을 주셨습니다.
저는 시아버지께 감사했지만 더 이상 시댁과 엮이고 싶지 않았기에 그 돈을 받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는 이건 내가 고생한 대가이자 내 손주에게 주는 할아버지의 선물이다라며 억지로 제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저는 아이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겪었던 고통과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지만 딸아이를 보며 힘을 냈습니다. 저는 딸에게는 그 누구에게도 차별받지 않고 사랑받는 아이로 키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저는 다시 취직을 했고 아이는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예전만큼 풍족하지 않았지만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하고 행복했습니다. 저는 딸에게 많은 사랑을 주며 부족함 없이 키우려 노력했습니다. 딸 역시 저의 노력 덕분인지 밝고 명랑하게 자랐습니다. 엄마의 아픔을 아는지 모르는지 딸은 저에게 매일매일 행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저는 주말마다 딸과 함께 공원에 가거나 키즈 카페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이와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저에게는 소중한 추억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시댁이라는 이름의 그림자에 갇히지 않았습니다. 자유롭게 숨쉬고 자유롭게 웃을 수 있는 삶을 되찾았습니다. 홀로 아이를 키우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지만 저는 매일매일 강해지고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몇 달 후, 저는 시어머니와 남편, 시누이와 마주쳤습니다. 예상치 못한 만남이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친정아버지의 지병 때문에 아버지를 모시고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전 시어머니와 전 남편, 전 시누이와 마주쳤습니다. 상대방은 우리가 온 건지도 모르고 싸움에 한창이었습니다. 듣고 싶지는 않았으나 들려오는 대화를 유추해보니 전 시어머니가 위암에 걸려 입원해야 하는데 둘 다 자기가 못 모신다며 서로 떠넘기고 있었습니다. 전 시누이는 자기 혼자 사는 집이 아니라 돌볼 수 없다고 하고 전 남편은 시아버지가 싫어해서 모실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이에 끼인 시어머니의 표정이 피곤과 절망으로 절어 있는 게 한눈에 보이더라고요. 그걸 보지 못한 채 두 남매는 싸우기에 급했습니다. 아니 누나가 더 많이 받았잖아. 나는 엄마 때문에 이혼까지 했다고. 그것만 아니었으면 봐줄 사람도 있었겠지. 내가 뭘 더 받아. 얘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게다가 이혼한 건 내 잘못이지. 왜 남한테 뒤집어 씌워. 결혼 전에는 나보다 내가 더 많이 엄마한테 받지 않았어. 내가 월세 내잖아. 매달 내는 것도. 얼마나 많은지 알아. 얼마 안 되는 월세 내주면서 나한테 생색내는 거야. 그럼 월세 앞으로 내가 낼 테니 내가 엄마 돌보면 되겠네. 그들의 대화를 듣는 내내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전 시어머니는 두 사람을 피해 조용히 대기석으로 와서 앉더라고요. 바로 저희 옆자리였는데 저희는 신경을 쓰지도 못하더라고요. 그때 친정아버지가 한 말씀 하셨습니다. 너 이혼한 거 참말로 잘한 짓이다. 저런 집구석에 있었으면 저 시어머니 간병은 너 혼자 다 했을 팔자 아니냐. 그랬을지도 모르죠. 근데 지금은 저 집 식구 아니잖아요. 그제서야 시어머니는 저희를 눈치챈 듯 하더라고요. 순간 깜짝 놀라던 얼굴이 곧 팔짱을 낀 아버지와 저를 보더니 부러움으로 물들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암에 걸린 건 유감입니다만 긴 병에 효자 없는 거 아시지요? 본인 뒷날은 본인이 잘 챙겨야 하겠네요. 친정아버지의 말에 전 시어머니가 눈시울을 붉게 적시며 말하더라고요. 그러게나 말이에요.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며느라, 내가 참 잘못했어. 내 배 아파 낳은 자식들이 아픈 엄마 안 돌보려고 싸우는 걸 보니 이 세상 헛살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아. 내가 있었으면 이런 비참한 꼴도 당하지 않았을 텐데. 시어머니의 그 말은 마치 구걸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에게서 일말의 진심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처지가 불쌍해서 저를 이용하려는 것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염치 없는 제안에 먼저 반응한 건 친정아버지였습니다. 끔찍한 소리 그만하세요. 이게 무슨 경우 없는 소리입니까? 예. 남의 귀한 딸 데려가서 흠집 내놓고 만신창이 만든 거 사과는 못할 망정. 이제 와, 제 몸 아프다고 우리 딸한테 수발 들려고 하는 게 말이 되냐고요. 세상에 어이가 없어서.
그쪽 집안에서는 우리 딸이 눈에 못 미쳐도 우리 집에서는 곱게 자란 귀한 딸이라고요. 사람이 염치라는 게 있으면 말이야, 저런 소리를 하지 말아야지. 아프다는 걸 핑계로 어떻게 내 귀한 딸한테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할 수 있어요? 인간이 덜 됐지.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며느리한테 병수발을 시켜. 아니, 그걸 이유로 재혼을 하라니.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 말이지. 친정아버지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더군요. 제가 처음에 이혼했다고 했을 때는 죽어도 그 집 귀신이 되어야 한다며 저에게 한 소리 하시던 아버지였지만 아버지도 시어머니의 말에 버럭하시고 말았던 거예요. 제게 들었을 때는 과장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는 양쪽 이야기를 다 들어보지 않으면 진실을 알기 어렵다며 저에게 말하기도 하셨거든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제가 별거 아닌 일에 참지 못하고 이혼을 결정한 거로 보였을 테니까요. 그런데 직접 만난 시어머니의 생각보다 더 뻔뻔함에 아버지도 제가 한 말들이 모두 거짓이 아니라 진실이라는 걸 알게 되셨어요. 우리 딸 절대로 다시 못 줘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 됩니다. 저런 집구석에 들어가서 평생을 수발 들려고 할 거면 아예 우리 집에서 처녀 귀신으로 죽게 만드는 게 낫겠소. 결국 아버지의 호통에 시어머니는 말을 더 이상 잇지 못했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큰 소리에 피가 나도록 싸운 두 남매가 저희 존재를 눈치채고 가까이 다가왔어요. 오랜만이네. 엄마가 또 무슨 이야기 했어? 병수발 들어줄 사람 없다고 나더러 당신이랑 재결합하래. 그 소리에 우리 아버지가 버럭하셨고 그 말에 전 남편의 얼굴이 확 일그러지더라고요. 당신이랑 아가씨, 어머님 말이라면 죽는 신용이라도 하는 사람들이었잖아. 그렇게 죽고 못 살게 애틋하던 사이였는데 이제는 그런 것도 없나 봐. 서로 안 모시려고 피 터지게 싸우는 거 보면 그런 거 아니야? 전 남편은 당황한 듯 말을 더듬었습니다. 우리도 다 사정이 있어서 그런 거고. 그래, 그렇겠지. 이야기 다 들었어. 아버님 재혼하셨다면서. 그 사이에 자식도 있었다고 하던데. 어머님 위자료도 날아가고 이번에는 상속도 날아갈 판이잖아. 그러게 내가 뭘 했어. 실체도 없는 돈에 휘둘리지 말라고 했지. 전 남편은 제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후회와 분노, 그리고 체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얼굴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자신의 욕망 때문에 스스로를 파멸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전 시어머니와 전 남편, 전 시누이와의 만남은 저에게 다시 한번 지난날의 아픔을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가 얼마나 잘한 선택을 했는지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서로를 탓하고 자신의 이익만을 좇는데 급급했습니다. 병든 어머니를 돌보는 일조차 서로에게 미루는 모습은 저에게 충격과 연민을 동시에 안겨주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더 이상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나간 과거의 한 페이지일 뿐이었습니다. 몇 달 후에 들린 소식은 제 예상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했습니다. 전 시어머니는 결국 두 자녀에게 버림받고 요양병원에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전문 병원에서 치료받아야 하는데 연세가 많다는 핑계를 대며 적극적인 치료를 피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딱하기도 하고 자기 묘자리 자기가 팠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전 남편과 전 시누이는 시어머니의 치료비와 병원비를 놓고 또다시 싸우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시어머니의 명품들을 팔아 돈을 마련하려 했지만 제가 이미 전당포에 맡긴 후였기에 그것조차 쉽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결국 자신의 욕망 때문에 파멸의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로 저는 그 사람들의 소식을 들은 적은 없습니다. 솔직히 더 이상 관여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요. 지금 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충만하게 하루를 보내고 있거든요. 처음에 이런 이유로 이혼을 했을 때는 내 인생에 내가 잘못된 줄을 그어버린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었거든요.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한 건 아닐까, 좀 더 참았더라면 더 나은 미래가 그 어디쯤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야. 그런데 만약 제가 이혼을 하지 않았다면 저라는 사람은 망가졌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혼이라는 게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도 들고요. 연애는 둘이서 하는 거지만 결혼은 온 집안이 하는 거잖아요. 그만큼 맞춰야 하는 사람도 많을 수밖에 없고요. 제가 무조건 양보하면 저는 실속 없이 모든 걸 뺏길 수밖에 없고, 제가 무조건 가지려 하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배척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밸런스를 맞추는 일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니까요. 솔직하게 말해서 다른 가족 구성원과 트러블이 있더라도 남편이 제 몫을 다해 저와 소통해 준다면 굳이 헤어질 필요까지는 없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시댁 구성원들은 거의 다 저를 밀어내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이럴 때는 과감하게 행동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현실적인 문제가 있지만 그것이 나의 정신적인 고통과 과도한 스트레스를 포기할 만큼의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도 했으니까요. 그 당시 저에게는 나부터 살고 봐야지라는 이기적인 마음이 있었지만 아무도 저를 위해주지 않는 그곳에서는 저라도 저를 챙길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 결과 저는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예전만큼 풍족하진 않아도 제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제가 하기 싫은 건 하지 않는 생활만으로도 마음이 편하고 만족스러워요. 이렇게 제 이혼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지금은 지인들과 농담도 하고요. 한동안은 이혼, 돌싱 이야기만 들어도 스트레스였는데 말이죠. 지금은 이렇게 사연글을 보낼 정도의 소재거리 정도가 된 거죠. 제 글을 읽고 함께 즐겨주신다면 저도 기쁘답니다. 이렇게 긴 글을 쓰는데 어색한 점도 있었지만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마음으로 써보았어요. 읽어주신 분들 모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는 한 여인의 가슴 아픈 사연을 통해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차별과 착취,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나는 용기와 복수를 지켜보았습니다. 사연 속 주인공은 시어머니의 끊임없는 무시와 차별, 그리고 남편의 방관 속에서 고통받았습니다. 심지어 아이의 100일 상 음식까지 빼앗기는 치욕을 겪으며 그녀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분노를 에너지 삼아 통쾌한 복수를 계획하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시어머니의 가장 소중한 것, 즉 명품들을 전당포에 맡기는 기질을 발휘하여 시어머니에게 뼈아픈 교훈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에게 모든 진실을 털어놓으며 시어머니와 남편, 시누이의 민낯을 낱낱이 드러냈습니다. 이 이야기는 겉으로 보이는 관계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행해지는 부당함에 맞설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주인공은 이혼이라는 힘든 과정을 겪었지만 이를 통해 진정한 자신을 찾고 아이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비록 경제적으로는 풍족하지 못할지라도 정신적인 자유와 행복을 얻었습니다. 이 사연은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 물질적인 풍요가 아닌 마음의 평화와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진정한 유대감에서 비롯된다는 소중한 깨달음을 선사합니다. 부디 이 이야기가 많은 분들께 용기와 희망을 전하고 건강하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